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포 내 주요 소기관들을 거의 다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소기관들이 있죠.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입니다. 이 두 소기관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얻어낸 에너지를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낸다는 점입니다. 먼저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은 세포 호흡이라는 대사 과정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식품으로부터 얻어낸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산소를 활용해 분해함으로써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인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주된 역할이죠. 반면에 엽록체는 식물과 조류, 이때 조류는 해조류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에게 발견되는 소기관으로 광합성이라는 대사 과정을 수행합니다. 광합성은 햇빛으로부터 얻어낸 빛에너지와 주변에 널리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을 합성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세포가 사용할 ATP는 어떻게 얻어내는 것일까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 조금 귀여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식물은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체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보내 산화시켜서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은 햇빛과 주변에 있는 단순한 분자들만을 가지고도 영양소를 합성해내고 ATP까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을 우리는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부르죠. 단어 뜻 그대로 스스로 영양분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어떤가요? 동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는 있지만 엽록체는 없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유기화합물, 간단하게는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식물과 달리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단어들이 쉽게 다가오시죠?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핵심 주제로 다가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역할을 하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22강에서 원핵세포를 가진 진정세균과 진핵세포를 가진 동식물의 차이를 비교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지금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바로 그 진정세균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 진핵세포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원시 진핵세포가 호기성 박테리아, 세균이죠. 이와 같은 원핵생물을 집어삼켰고 이 세균이 세포 내에서 살아남아서 지금의 미토콘드리아로 진화되었다 라는 내부 공생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 중에 일부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까지도 집어삼켜서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세포에서 엽록체가 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세포가 바로 오늘날의 식물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미토콘드리아만 존재하는 진핵세포의 경우는 동물세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뜬금없죠. 원핵생물이 그냥 잡아먹혀서 분해된 것도 아니고 세포 안에서 살아남아서 마치 발전소처럼 숙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렇게 어이없는 내부 공생설에 왜 힘을 실어주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생각보다 내부 공생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운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근거 두 가지만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지금 미토콘드리아만 보여드립니다. 다른 소기관들과는 달리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 잡아먹힌 원핵생물의 세포막 위로 이를 섭취한 진핵세포의 막이 더 씌워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두 막의 조성이 다르고 막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의 구성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안에는 원핵세포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특징들이 관찰됩니다. 대표적으로 원형 DNA와 70S 리보솜이죠. 참고로 진핵세포에서는요, 핵 속에 원형 DNA가 아니라 선형 DNA가 관찰되고요. 리보솜은 70S 리보솜이 아니라 80S 리보솜이 세포질에서 관찰됩니다. 매우 강력한 차이점들이죠. 게다가 두 소기관들은
이러한 원형 DNA 속에 있는 정보를 전사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실제로 해당 소기관에서 사용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포 내 공생설은 현재까지도 매우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가설이고, 캠벨 생명과학은 물론 다양한 생명과학 서적에서도 모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으니 다음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의 구조를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듣고 배경 지식으로 잘 익혀두셔야 추후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대사 과정을 잘 배우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미토콘드리아를 먼저 보면 아까 본 것처럼 두 개의 특수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개의 막은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막 중 안쪽에 위치한 막을 내막, 바깥쪽에 위치한 막을 외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막들에 의해서 두 개의 공간이 형성되죠. 안쪽의 큰 공간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부르고, 이는 원래 잡아먹힌 원핵세포의 세포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질 속에는 다양한 대사 효소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내막과 외막 사이의 좁은 공간은 말 그대로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미토콘드리아를 꺼내서 구획별로 성분을 분석해보면 외막과 내막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막은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외막을 보겠습니다. 외막에는 포린 단백질이라는 수송 단백질들이 많이 박혀 있어서 작은 단백질을 포함한 크기가 작은 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과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죠. 실제로 막 사이 공간은 세포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보입니다. 반면 내막은 물질이 오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포막처럼 특정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만 필요한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이고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그냥 투과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투과도가 매우 낮고 외부 환경과는 확실히 차단된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내막을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구불구불하게 접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크리스테라고 부르고요. 골지체에서 배운 시스터나와 헷갈리면 시험 문제를 틀릴 수도 있겠죠. 문제를 낼 수 있는 포인트니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시스터나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요, 왜 이렇게 접혀 있는 걸까요? 여기 내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부 그려넣지는 못했는데 노란색 형광펜이 마킹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곳에는 산화적 인산화라는 대사기전을 수행하는 각종 효소 단백질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이 구불구불하다면 이 효소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을 수가 있겠죠?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막에는 효소 단백질들이 많으니까 대사기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 덕분에 미토콘드리아는 ATP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미토콘드리아의 큰 그림은 모두 그려본 것이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대사 파트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염록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염록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지만 생각보다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보겠습니다. 염록체는 식물의 잎 또는 녹색을 띠는 조직에서 발견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염록체 안에는 녹색 색소 분자인 염록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록소는 태양빛으로 전달되는 가시광선들 중에서 청색과 적색 파장은 잘 흡수하는 데 비해 녹색 파장은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는 반사되어 나오는 초록색 파장만이 잡히게 되고, 이로 인해 식물의 잎이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염록소는 염록체 어디에 존재할까요? 디테일한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염록체의 막들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옆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꺼내 놓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처럼 염록체 역시 외막과 내막이 존재하는 이중막 구조이고요. 세부 구조 또한 굉장히 유사한데요. 외막에는 포린 단백질들이 존재해서 작은 단백질을 포함한 크기가 작은 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통과하는 반면, 내막은 특정 수송 단백질들을 통해서만 물질을 선택적으로 수송하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와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내막 안쪽의 넓은 공간에 수많은 대사 효소들이 존재했고요. 이 공간을 기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엽록체 역시 내막 안쪽 공간에 각종 대사 효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기질이 아닌 스트로마라고 부릅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보시면 대사를 진행하는 다양한 효소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엽록체 내막에는요, 이러한 단백질들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엽록체에서 기능하는 막 단백질들은 도대체 어떤 막에 박혀 있는 것일까요? 엽록체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막 안쪽에는 틸라코이드라고 불리는 원판 모양의 구조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조물을 오른쪽으로 빼서 한번 그려보면 틸라코이드는 다시 틸라코이드 막과 그 내부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강이죠, 여긴. 이처럼 엽록체 안에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막 구조가 존재하는 셈이고요. 이때 광합성에 필요한 각종 효소 단백질과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엽록소가 바로 이 틸라코이드 막에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내막 안쪽에 존재하는 틸라코이드 막이라는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주요한 구조적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에, 엽록체는 틸라코이드 막에 각종 효소 단백질이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조를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 내부의 틸라코이드는 원판처럼 여러 개가 쌓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 덩어리들을 우리는 그라눔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때 내부 공간은 오른쪽 그림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의 통합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틸라코이드 막 역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구조적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광합성이나 세포호흡 같은 대사 과정을 배울 때에도 이 둘의 구조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도 추후에 제가 대사 파트를 올려드리면 공부하기 전에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복습을 하시면 공부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만큼 큰 그림과 구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만큼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시 와서 복습하시고 대사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세포 내 소기관에 해당하는 액포와 퍼옥시좀은 이번 챕터에서 다루기에는 지엽적인 내용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챕터에서 연계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챕터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친절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잘 보고 있다고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